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노후 준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잇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더 무거운 건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전제가 깔린 그 질문입니다. 마치 노후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지 못한 건 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준비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입니다. 40.4%.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예외처럼 취급합니다. 마치 그들이 게을렀거나 계획이 없었거나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인 것처럼요. 하지만 10명 중 4명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외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64만 원 정도입니다. 중위소득의 절반이 월 109만 원인 시대에 64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집세를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병원비를 쓰면 식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합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6.2%. 3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한 노후. 그게 지금 대한민국 다수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연금이 노후를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추락을 늦추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최소한의 줄. 그 줄을 잡고 있어도 바닥은 계속 다가옵니다.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최소 금액을 월 2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국민연금이 채워주는 비율은 30% 남짓입니다. 나머지 70%는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저축으로, 자산으로, 자녀의 도움으로요? 그런데 그 70%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22년 국민노후 보장 패널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 중 연금 외에 금융소득이 있는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7명은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50대 이상 가구 자산 구조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금융 자산은 20% 남짓? 그나마도 평균입니다. 중위값으로 보면 금융 자산은 훨씬 적어집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은 없는 구조입니다.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집을 팔면 살 곳이 없어집니다. 전세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전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모기지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결국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것입니다. 자산이 있다는 건 안심과 다릅니다.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당장의 생활비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금융 자산은 없고 부동산만 있는 걸까요? 월급이 노후 준비의 자본이 되려면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은 생존 비용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 학원비, 집 대출금, 부모님 병원비, 명절 비용, 경조사비. 월급은 들어오는 순간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축은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 70년 대생들은 독특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산업화의 혜택을 받았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소진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 병원비, 아래로는 자녀 대학 등록금. 이들의 월급은 양쪽을 동시에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15%가 넘습니다. 여기에 부모 봉양비까지 더하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정해진 곳으로 흘러갑니다. 노후 준비는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아니, 순위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집값은 어떨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노후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생활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노인들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한 노인 가구 중 27%가 소득 빈곤층에 속합니다. 집은 있어도 가난한 노인. 이게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자각조차 너무 늦게 옵니다. 40대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대가 되면 이제 곧 은퇴인데 무엇을 준비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60대가 되면 이미 늦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정작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30대, 40대였고 그때는 당장의 생존이 더 급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는 걸요. 평균이라는 숫자는 많은 것을 가립니다. 월 평균 소득 300만 원이라는 통계는 어떤 사람은 60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0원을 번다는 현실을 지웁니다.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광고가 쏟아지지만 그건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통계 속 숫자로만 남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자료를 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5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43%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균 64만 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합니다. 평균은 많은 사람의 현실을 지워버립니다. 그래도 다들 산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2022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3.3%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노후가 아니라 돈 걱정 속에서 버티는 노후. 그게 다수의 현실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노인 중 24%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4명 중 1명입니다. 왜일까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외로움.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돈이 있습니다. 은퇴 후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7년에서 10년가량 일을 더 합니다. 택배 분류, 경비, 청소, 주차 관리. 젊었을 때 했던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몸이 버티는 동안요.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습니다. 연금에 더해 벌어야 겨우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노후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 국면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일마저 언젠가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일할 곳이 없어지거나.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의료비는 또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530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44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4만 원에서 의료비 44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있고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그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치매가 시작되면
당뇨, 합병증이 오면 의료비는 노후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2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노인은 17.6%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자녀들도 자기 삶을 유지하기 바쁩니다. 전세금 마련하고 아이 키우고 대출 갚고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그걸 압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 버팁니다. 이 모든 게 개인의 잘못일까요? 준비하지 못한 게 게으름 때문일까요? 계획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준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걸까요?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빨랐고 교육비는 계속 늘었고 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축보다 대출이 먼저였고 노후 준비보다 당장의 생존이 급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쓴 일 아니었을까요?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부모님을 모시고 집 한 채 마련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아니었을까요? 노후 준비를 못한 사람들을 향해 사회는 묻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런데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다릅니다. 왜 준비할 수 없었는가? 왜 월급으로는 생존만 가능했는가? 왜 자산은 있어도 현금은 없는가? 왜 연금은 생활비의 30%밖에 채우지 못하는가? 왜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인가? 이건 개인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회에게 구조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회가 만든 결과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일해도 생존하기 바빴던 구조. 저축하고 투자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축할 여력조차 없었던 현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65세까지 버티는 것도 버거운 삶.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위로는 때로 더 잔인합니다. 이미 늦은 사람에게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그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직해지는 게 낫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다만 준비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었을 뿐이라고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랬다는 것. 나만 그런 게 아니라 10명 중 4명이 그렇다는 것. 연금이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월급이 노후 준비 자본이 아니라 생존 비용이었다는 것. 그 불안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최소한 자책은 멈출 수 있으니까요. 노후는 이제 휴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홀로 서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가느다란 줄을 잡고 일할 수 있는 동안 일하며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다수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삶의 무게. 숫자 너머의 사람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준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이 불안을 함께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백만 명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한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날에도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나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은 충분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하고 가족들 챙기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조금만 쉬고 싶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마치 평생 익숙하게 걷던 길이 갑자기 사라지고 넓은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를 해도 예전처럼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허전해지고 외로워지고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방식, 그 공식이 바뀌었는데 아직 새로운 공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고 앞서가고 경쟁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죠. 그게 우리가 배운 인생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공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예요.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뭔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의 규칙이 바뀝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무언가를 이루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게 중요한 시기예요. 예전에는 바쁜 게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여유로운 게 자랑인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았다면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 시기죠. 이게 쇠퇴하는 게 아닙니다. 끝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듬이 바뀌는 거예요. 빠른 음악에서 느린 음악으로 바뀌는 것처럼 인생의 리듬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운 리듬에 익숙하지 않아요. 평생 빠르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느린 속도가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불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한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어딘가에 가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천천히 걸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혼자 있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게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인생 공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가면 되니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버리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예전에 중요했던 것들, 예전에 집착했던 것들, 그걸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 그것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것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진짜 가벼워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그게 외로운 게 아니라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게 되는 거죠. 평생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나 자신과 제대로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그 시간이 온 겁니다. 누군가에게 필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쁘니까 자주 연락하지 않고, 옛날 직장 동료들은 이제 만나지 않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자주 못 보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정말 큰 착각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한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자식들이 매일 전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젊을 때 그랬어요.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매일 찾아뵙지는 못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세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걸 서운해하면 우리만 힘들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편해져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부모이고 그들은 우리의 자식이니까요.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래요.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죠.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내 외로움을 다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짐이에요. 나의 마음은 내가 챙기고 나의 하루는 내가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소홀히 대한다고 느껴질 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운함을 쌓아두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상대는 모르는데 나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이 바빠요. 나를 소홀히 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만 남는 거죠. 그 몇 명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루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져야 해요. 젊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디를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런 날이 좋은 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 일도 없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편안하게 잠드는 날,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 날인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해서 그 하루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천천히 아침을 먹는 것, 그런 작은 일상들이 소중한 겁니다. 낮에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시간, 그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평안한 시간입니다. 저녁에 창밖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생각하는 마음, 그게 감사한 마음이죠.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간다든지, 특정 요일에는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런 작은 규칙들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그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작은 약속들, 나와의 작은 약속들이면 충분해요.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 맛있는 과일을 먹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화분에 물을 주는 것, 그런 작은 일들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큰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큰 행복은 자주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기쁨은 매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기쁨들을 모으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젊을 때는 큰 성공, 큰 행복을 꿈꿨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하루를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은퇴 후의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에서 물러났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남은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은 가장 자기답게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답게 살면 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답게 산다는 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조금씩 시도해 보는 거죠. 이게 나한테 편한가?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게 나답게 사는 건가? 그렇게 물어가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후배 세대들에게 보여줄 차례예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자기답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요. 그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나이 들어가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알고 혼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걸 견뎌왔어요.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죠.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가끔 힘들 수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고, 허전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매일 평온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니까요.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내일은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은퇴 후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보낼 수도 있고 평온하게 보낼 수도 있어요.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채울 수도 있고 감사함과 평화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저도 잘 알아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 편안하게 보내보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건 그만하고 그냥 오늘 하루만 나답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만의 새로운 인생 공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는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조금 느려져도 되고, 조금 게을러져도 되고, 조금 여유로워져도 돼요. 그게 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냈다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다고. 내일도 오늘처럼 평온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편안하게 잠드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은퇴 후의 삶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새로운 리듬을 찾아갈 거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을 주세요.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시간도 나쁘지 않네 하고요.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하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견뎌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해냈어요.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나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기 시작한다.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사랑도 있었고 우정도 있었고 의리라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70을 넘기고 나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돈이었다. 오늘 병원에 가려면 얼마가 들까? 약값은 또 얼마나 나올까? 이번 달 관리비는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초라해서 처음에는 스스로를 탓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속물이 되었나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에 가야 한다.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검사 한 번 하는데도 약 한 봉지 받는데도 돈이 든다. 아프지 않으려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서 평지를 걷기도 힘든데 어디 가서 운동을 하나? 그나마 동네 경로당이라도 나가려면 괜찮은 옷이 필요하다. 남루한 모습으로 나가면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다. 그들도 사는 게 팍팍하다는 걸 안다. 손주 학원비, 대출, 이자, 애들 먹이고 입히는 것만 해도 빠듯할 텐데 늙은 부모 뒷바라지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아픈 것도 혼자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외로운 것도 참았다. 그렇게 참다 보니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를 나날이 이어졌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남의 아이를 업고 재우고 남의 시댁 제사상을 차리고 남의 가족 뒷바라지를 했다. 자기 자식은 시골에 맡겨두고 그렇게 70평생을 살았는데 모은 돈이라고는 통장에 400만 원이 전부였다. 월세방에 살면서 쌀 한 포대 사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딸이 가끔 쌀을 사다 주면 고맙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했다.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개발 지역에 있던 작은 땅 한 조각이 팔렸다. 돌아가신 남편이 젊은 시절에 헐값에 사두었던 땅이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땅. 20, 30년 동안 잊혀져 있던 땅이 갑자기 돈이 되었다. 1억 2천만 원. 할머니는 그 돈을 받고 처음으로 통장을 바라보며 울었다. 기쁘기도 했고 허망하기도 했다. 이 돈이 30년 전에 있었더라면, 아니 10년 전에만 있었더라면, 자식들 학비 걱정 안 하고 밥값 눈치 보지 않고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추울 때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돈은 지금 왔다. 몸은 이미 성한 곳이 없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귀는 잘 들리지 않고 눈은 침침한 나이에. 그래도 달라진 게 있었다. 사람들의 태도였다. 딸이 전화를 자주 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겨우 연락하던 딸이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했다. 괜찮으시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다. 며느리도 갑자기 친절해졌다. 명절 때마다 피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먼저 인사를 하고 음식을 챙겨주었다. 할머니는 그게 좋으면서도 슬펐다. 내가 가진 게 이 돈밖에 없구나. 이 돈이 없으면 나는 다시 투명인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가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의료보험증을 내밀면 간호사가 살짝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비로 검사를 받겠다고 하니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좋은 약을 권했다. 약국에서도 비싼 영양제를 권했다. 돈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었다. 돈이 사람들의 가면을 벗긴 것이었다. 최덕수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공장에서 35년을 일했고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다. 퇴직금으로 작은 슈퍼를 차렸지만 대형마트에 밀려 문을 닫았다.
그 뒤로는 경비 일을 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술 취한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가며 일했다. 자식들은 효자였다. 명절이면 찾아왔고 용돈도 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용돈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내가 주어야 할 사람인데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래서 받은 용돈은 손주들 세뱃돈으로 다시 돌려주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75세가 되던 해 할아버지는 작은 사고를 당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아들에게 연락하기가 미안했다. 며칠을 참다가 결국 혼자 병원에 갔다. 진료비를 내고 나니 그달 생활비가 빠듯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할아버지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밖에 나갈 때도 천천히 걷고 비 오는 날은 아예 나가지 않았다. 다시 다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렇게 조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아버지 명의로요. 아들은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샀다. 할아버지 명의로. 그 집에서 편히 지내시라고.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맙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할아버지는 조금 달라졌다. 경비 일을 그만두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오래전에 읽고 싶었던 책들을. 그런데 이상했다. 자유로워진 것 같은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아들에게 받은 집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더 작아진 것 같았다. 아들이 베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았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과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것의 차이였다. 그 차이를 나이가 들어서야 뼈저리게 느꼈다. 나이가 들면 눈치가 늘어난다. 자식들이 모일 때 며느리의 표정을 살핀다. 혹시 자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건 아닌가? 손주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괜히 조용히 하라고 말하게 된다. 자신이 있으면 집안이 불편해질까봐.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다. 밥을 먹을 때 누가 계산할지 눈치를 본다. 차를 마실 때도 비싼 걸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일 싼 걸 고른다. 친구가 돈을 내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돈이 있으면 이런 눈치를 조금 덜 보게 된다. 자기가 낼 수 있으니까. 자기 몫은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년의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다. 존엄이다. 자존심이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설 수 있는 힘이다. 박영의 할머니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 시장에 나가 떡을 팔았다. 자식들이 그만하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나갔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하나 사 먹고 손주에게 10,000원짜리 용돈을 주고 싶어서였다. 할머니는 말했다. 이거라도 안 하면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돼. 자식들 오기를 기다리고 밥 먹을 시간을 기다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떡을 팔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다. 단골 손님이 할머니 떡을 찾아주는 게 좋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다. 그게 돈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다르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외로움이었다면 늙어서의 외로움은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외로움이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인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힘없는 눈빛. 이 사람이 나인가 싶다. 젊었을 때의 나는 어디로 갔나? 당당했던 나, 꿈이 있었던 나, 사랑했던 나는 어디로 갔나?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다. 상을 차려놓고 혼자 먹는다.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는다. 그냥 소리가 필요할 뿐이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자기가 죽은 건 아닌가 싶어서. 전화가 오면 반갑다. 보험 전화라도 대출 전화라도 반갑다.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게 반갑다. 그래서 일부러 길게 통화를 한다. 필요 없는 물건도 사겠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럴 때 돈이 있으면 외로움을 조금 달랠 수 있다. 경로당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다. 찜질방에 가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문화센터에 다니며 뭔가를 배울 수 있다. 혼자가 아닌 척할 수 있는 시간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밤이 되면 결국 혼자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집에 돌아오면 혼자다. 불을 켜도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정숙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을 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다.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했다.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켰다. 하지만 늙어서는 달랐다. 사업이 기울고 빚이 생기고 집도 넘어갔다. 남은 건 작은 원룸 하나. 자식들은 각자 잘 살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연락을 잘하지 않았다. 어쩌면 피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혼자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아이들에게 사랑을 덜 준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이 준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 예전에는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했다. 밥 먹자고, 술 마시자고, 같이 여행 가자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게 원망스럽지는 않았다. 이해했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쓸모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자기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다만 서러웠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끝이 이렇게 쓸쓸하다는 게. 자식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멀어졌다는 게. 그냥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사진이 있었다. 놀이동산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생일날 찍은 사진. 그때는 모두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울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하지만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많아진다.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했을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래도 자꾸 떠오른다. 특히 밤이 되면. 잠들기 전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천장을 보고 누워있을 때. 미안한 사람들이 떠오른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못했던 사람. 이해해주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른다. 어머니가 떠오른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자기 한 끼를 굶으면서 자식들을 먹였다. 자기는 남루한 옷을 입으면서 자식들에게 새 옷을 사주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무심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서러웠을지,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을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어머니는 없다.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도 없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다. 자신도 자식들에게 무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자식들도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말한다. 그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 너무 늦게. 고마웠던 사람도 떠오른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믿어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당연하게 여겼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 그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할 걸.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할 걸. 하지만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사랑했던 사람도 떠오른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이루지 못한 사랑. 젊었을 때는 자존심이 있었다. 먼저 다가가기 싫었다. 상처받기 싫었다. 그래서 마음을 숨겼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자기도 다른 사람과 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람이 떠오른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만약 솔직하게 마음을 전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마찬가지였을까? 답은 모른다. 다만 후회만 남았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이 떠오른다. 꿈이 있었던 자신, 뭔가를 하고 싶었던 자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 그 자신에게 미안하다. 꿈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다. 꿈을 포기한 게 아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꿈을 잊고 살았다는 게 미안하다. 먹고 사는 게 바빴다. 돈을 벌어야 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은 뒷전이었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모두 미뤘다. 나중에 하자고. 시간 나면 하자고.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시간은 나지 않았다. 그렇게 70년이 지나갔다. 이제 돈이 조금 생겼다. 시간도 조금 생겼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기력이 없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다. 돈이 있으면 조금 다를까? 돈이 있었더라면 후회가 덜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돈이 있어도 후회는 남는다. 다만 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만회할 기회가 생긴다. 못 만났던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다. 하고 싶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다. 돈이 없으면 후회를 안고 그냥 살아야 한다. 움직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시도해 볼 수도 없다. 그냥 후회만 쌓인다. 그래서 노년의 돈은 중요하다. 돈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기는 한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시도해 볼 기회.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기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 그 기회조차 없다면 인생은 더 허무해진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말했다. 돈이 있어도 외롭고 돈이 없어도 외로워. 그런데 돈이 있으면 덜 서러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러움은 조금 덜하다. 자식들 눈치를 덜 본다. 남의 도움을 덜 받는다. 자기 몫을 할 수 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없으면 더 힘들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는 건 무엇일까? 돈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기억일까? 아마도 셋 다일 것이다.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외롭게 갈 수 있다. 기억이 있으면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후회하는 자기 자신, 미안해하는 자기 자신, 그리워하는 자기 자신, 그 모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돈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않다.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최선을 다했다고. 그 시절에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조금 편안해진다.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조금은 평온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다.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끝이 가까워졌다는 건 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후회만 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바꿔볼 것인가? 돈이 있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다.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다. 하고 싶었던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늦었어도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다. 돈이 없다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마음을 전하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돈이 없어도 말은 할 수 있다. 다만 그 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체면을 버려야 한다. 그게 어렵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도 괜찮다.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 몸도 마음도. 그걸 숨길 필요가 없다. 약한 모습도 나다. 외로운 것도 나다. 후회하는 것도 나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 박정숙 할머니는 85세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나 외로워.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항상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식들은 놀랐다. 어머니가 외롭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항상 강한 어머니였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도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다. 딸이 물었다.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할머니는 대답했다. 그냥 가끔 얘기하고 싶어. 전화로라도. 그 뒤로 딸은 자주 전화를 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2~3번은. 별일 없어도 그냥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는 그게 좋았다. 돈을 받는 것보다 선물을 받는 것보다 전화를 받는 게 더 좋았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아직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말해야 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모른다. 말하는 게 쉽지 않다. 체면이 상한다. 자존심이 상한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 말하면 적어도 가능성이 생긴다. 누군가 들어줄 가능성. 누군가 다가올 가능성. 돈이 있으면 말하기가 조금 쉽다.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돈이 없으면 말하기가 어렵다. 짐이 될까봐. 폐가 될까봐. 그래서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돈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돈이 있으면 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움츠러든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진심이다. 마음이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자식의 진심 어린 미소. 손주가 안겨오는 순간. 오랜 친구와 나누는 침묵.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그런 순간들이 진짜 재산이다. 통장에 찍히지 않는 재산. 물려줄 수 없는 재산. 하지만 가장 값진 재산.
강명희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옷도 몇 년씩 입고 밥도 대충 먹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돈이 있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돈이었다. 그 돈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아껴두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생각을 바꿨다.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건강하던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갔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자기도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달라졌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여행을 갔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그림을 배웠다. 자식들은 걱정했다. 어머니, 돈을 너무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나?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다. 할머니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니까. 할머니는 행복했다. 돈을 쓴다고 해서 낭비하는 건 아니었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돈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다.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느끼느냐다.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후회가 없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후회가 있다. 완벽한 인생은 없으니까.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고 놓친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후회가 있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젊었을 때의 나를 용서하고 실수했던 나를 용서하고 약했던 나를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 평온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한다.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에, 누군가 곁에 있어줬다는 것에, 돈이 있든 없든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간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함께 살아간다. 그게 인생이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는 인생.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이다.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조금 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돈은 도구다.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도구. 하지만 인생 자체는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다. 누구와 함께였느냐다. 무엇을 남겼느냐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결국 돈이 있든 없든 노년은 혼자 견디는 시간이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건 자기 자신뿐이다. 돈이 있으면 그 시간이 조금 덜 고통스럽다. 병원에 갈 수 있고 약을 살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 그게 전부다. 돈이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다만 외로움 속에서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줄 뿐이다. 돈이 없으면 그 시간은 더 가혹하다. 아픈 것도 참아야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없다. 생존 자체가 눈치 싸움이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아름답지 않지만 부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노년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다. 준비다. 돈을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 한다. 관계를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야 한다. 몸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한다.
늙으면 모든 게 늦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준비할 것이다. 누군가는 듣고도 그냥 살 것이다. 그건 각자의 선택이다. 다만 선택의 결과는 각자 책임져야 한다. 노년은 기다리지 않는다.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그때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화면을 보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는 딸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딸은 엄마 손을 잡고 진료실 문 앞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검사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카톡 알림이 올까 싶어서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걸. 검사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관리할 만한 수준. 의사 선생님은 건강하시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바쁠 텐데, 피곤할 텐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화 기록을 보면 전부 제 이름만 보입니다. 발신, 발신, 발신. 엄마, 무슨 일이야?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아,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알겠어. 천천히 해. 몸 챙기고. 끊고 나면 남는 건 정적뿐입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알아요. 바쁘니까요. 저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요. 부모님 전화 받는 게 부담스러웠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는데도 자꾸 서운합니다. 왜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할까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밤사이 연락이 왔나? 아침 인사라도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냅니다. 잘 잤어? 오늘 날씨 춥다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읽음 표시만 뜹니다. 답장은 한참 뒤에 혹은 아예 안 옵니다. 그래도 또 보냅니다. 내일도 모레도. 왜냐하면 안 보내면 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요. 제가 놓으면 그대로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먼저 묻습니다. 이번엔 올 수 있어? 엄마, 그게 이번엔 처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응, 회사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갈 것 같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엄마가 뭘 바라겠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 명절 음식은 반으로 줄입니다.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금만 차립니다. 그리고 혼자 혹은 남편과 둘이 먹습니다. 아무 말 없이.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광고가 나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손주를 아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습니다. 아들이 어깨를 감싸고 며느리가 음식을 나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했을까? 언제부터 명절이 외로운 날이 됐을까?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게 아니라 어쩌면 관심이 떠난 건지도 모른다고요. 몸은 여기 살아도 마음은 이미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래도 조금은 슬픕니다.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문득문득 떠오를 뿐입니다. 학원비, 과외비, 유학준비금, 결혼자금, 집 보증금 보태준 것.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보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니까요. 그 시절엔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는 게
부모로서 뿌듯했으니까요.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내 새끼 잘 되는 일인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내 옷은 몇 년을 입어도 아이 옷은 새로 사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합니다. 그때 조금만 덜 주고 나를 위해 썼다면 어땠을까? 여행 한 번 더 가고 옷 한 벌 더 사고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번 더 먹었다면. 아니,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인데. 그래도 가끔은, 정말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내 인생에서 늘 두 번째였을까?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많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 쓰고 나니 이제 막막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그랬더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좀 아꼈어. 연금 나오잖아. 연금이요. 한 달에 3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30만 원만 급하게 보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보냈습니다. 바로요. 고마워 엄마. 나중에 갚을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갚으라고 보낸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SNS를 보니 아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더군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고. 바쁘게 살아서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정말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무관심이라는 게 뭘까요? 욕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병원 갔어? 로 끝나고 외롭다고 말하면 친구 좀 만나러 끝나고 보고 싶다고 하면 나도 바빠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을 아끼게 됩니다. 어차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들어줘도 듣는 척만 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다들 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상을 받았어. 손주가 벌써 걷기 시작했어. 저는 가만히 듣기만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아이는 아이를 낳지 않았고 낳았다 해도 보여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듣습니다. 부러운지 서운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고요합니다. 남편은 TV를 보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저녁을 먹고 약을 먹고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다시 휴대폰을 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요. 처음엔 참는 게 힘들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카톡을 열었다가 닫고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그냥 멈춰버린다는 걸.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생일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축하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제가 먼저 오늘 엄마 생일이야 했더니 아, 깜빡했네. 생일 축하해라는 답이 왔었는데요. 올해는 아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당연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금 편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기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전화기를 붙들고 왜 전화 안 하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누군가는 이걸 해방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방인지 체념인지 익숙해진 건지 그냥 조금 덜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말 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불러야 할까요? 손을 흔들어야 할까요? 그런데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민망하게 하는 건 아닐까?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나타나면 부담스러울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아이는 제 쪽을 한번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작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뭔가 말하더니 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와서 장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운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아, 이 정도 거리구나. 이게 우리 사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엄마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아닌 나, 아내가 아닌 나, 며느리가 아닌 나. 그냥 나. 그 사람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요. 좋아했던 노래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읽다 만 책을 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게 뭔가 쓸쓸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웃고 있는 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그러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다른 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날씨 좋네요. 오늘은 바람이 선선하네요. 그런 짧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익숙한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한 할머니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저는 거울을 잘 안 보는데요.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요. 덜 굳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연락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가족이 그립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기다림으로 하루를 채우는 건 제 인생을 비워두는 일이라는 걸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군가 제게 관심이 없어도 저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혼자요. 검사 결과를 듣고 약을 받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휴대폰 알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은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수다를 떨 겁니다. 그리고 모레는 도서관에 가볼까 합니다. 새로운 책을 빌려서 집에서 천천히 읽을 겁니다. 다음 주엔 문화센터 수업을 알아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내가 조금 더 소중해졌습니다.